매일같이 터지는 총성, 비 한 번 내리면 끊기는 도로, 병원은커녕 식수조차 없는 마을. 남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결국 모두 철수했죠. 그런데 그 누구도 남지 않은 그곳에 끝까지 머문 나라가 단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총 대신 삽을 들고 자원 대신 생명을 먼저 바라본 나라. 하지만 한국은 왜 그 위험한 땅에 남아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저는 마리사입니다. UN 남수단 인도지원국의 신임 책임자로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죠. 첫 출근 날부터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남수단 진출 실패 사례, 러시아의 철수 과정, 프랑스의 치안 유지 포기. 하나같이 실패로 끝난 이야기들이었어요. 중국은 처음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석유 개발권을 얻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전이 고갈되자 기술 이전 없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현지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무기 수출과 자원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죠. 약속했던 인프라 구축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치안이 불안해지자 바로 손을 뗐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의 사례였습니다. NGO 직원들이 납치당한 사건 이후 완전히 철수해버렸어요. 그동안 운영하던 의료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중단됐죠. 저는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남수단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버티다가 결국 떠날 거라고 말이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 떠나는 상황에서도 한국만은 꿋꿋이 남아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것도 일종의 홍보용 이미지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그저 막연한 호기심만 생겼을 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도 계속 남아있는 것도 그렇고 하는 일들도 참 특이했어요.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서 도로 공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총성이 들리는 곳에서 말이죠. 식수 설비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데가 없이요. 말라리아 키트까지 무료로 보급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석유나 광물 같은 자원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팔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회의 때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경제적 이득도 없는 사업을 왜 저렇게 집요하게 하는지 말이죠. 결국 실패할 텐데 왜 저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고집하는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치안이 악화되거나 예산이 부족해지면 다른 나라들처럼 떠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계속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죠. 한빛부대라는 이름의 부대가 파견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철수한 지역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도로를 만들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고 도대체 뭘 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보고서로만 듣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다를 테니까요. 동료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현지 방문 일정을 잡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는 별거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보게 될 것들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현지 방문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수단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저희 사무소를 찾아온 거예요. 장관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흥분된 표정이었죠. 회의실에 앉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사 책임자님, 우리는 이제 단순한 원조만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갈 동반자를 찾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만날 때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부탁하는 자리였는데 말이죠.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일들을 보셨나요? 단순히 돈만 주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병원을 지어주고 나서도 계속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나서도 유지보수를 책임져주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톤으로 어떤 나라를 칭찬하는 남수단 관리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를 짓고 나서도 선생님들을 보내주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장관은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작년 우기철에 마을 우물이 고장났을 때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새 우물을 파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고장난 우물에 펌프를 돌려주던 날, 우리는 한국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국제 원조와는 확실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말이에요. 장관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제안서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100년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걸까요? 드디어 현지 방문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한빛 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으로 향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도로였습니다. 예전에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차로 6일이나 걸렸던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도로 덕분이었죠. 현지 주민들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뭔가 희망적인 기색이 보였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마을의 유일한 식수 펌프가 고장난 상태였어요. 주민들이 며칠째 제대로 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어른들은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태극기를 단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KOICA 직원들과 한빛부대 공병들이었어요. 그들은 고장난 펌프를 보더니 바로 도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면 본국에 부품을 주문하거나 새 펌프를 요청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맨손으로 펌프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부품이 부족하면 즉석에서 만들어내기도 했죠. 몇 시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펌프에서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이가 탈수로 쓰러졌을 때 한국군이 가장 먼저 뛰어왔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국제 원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유지보수 방법도 가르쳐 주었죠.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현지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일주일 후 유엔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남수단 지원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이 회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은 도대체 남수단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가요?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저런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프랑스 대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숫자보다 생명을 먼저 세더군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새 시설을 짓는 동안 한국은 고장난 것을 고쳤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계속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경제적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아이가 탈수로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펌프가 고장났을 때 밤새워 고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국은 지뢰 300여 발을 제거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감염 사망률이 35%나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경제적 이익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저는 과거 제가 외면했던 가치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틀렸습니다. 국제 원조가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바라는 건 아마도 우정일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겠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말입니다. 그날 회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모두들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한국의 남수단 지원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는 한국의 독특한 원조 방식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어서 르몽드, CNN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줄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기자들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현지 상황을 설명해드리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경제적 대가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BBC 기자가 반복해서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며칠 후 현지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학교만 지어준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지원한 병원에서 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농업 분야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현지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작물 수확량이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현지를 방문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리사 책임자님, 저는 한국 선생님들께 전기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을의 전기 시설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청년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다른 마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온다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잠깐 와서 돕고 가지만 한국은 계속 함께 해주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원조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곧 더욱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남수단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유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참석했죠. 하지만 무슨 발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수단 외교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무언가 중대한 발표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 남수단 정부는 오늘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협력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옳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장관은 공식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남수단과 한국 간의 장기적 협력 방안이 담긴 문서였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교육, 의료, 인프라,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마지막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다른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남수단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실무 협의가 진행됐고 한국에서는 실사단이 파견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라면 정부 간 합의만 하고 실제 실행은 미루었을 텐데 한국은 달랐어요. 실사단이 도착하자마자 현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정부 관료들과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니었어요.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우선으로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남수단 청년이 한국 실사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운 나라입니다. 그 청년은 한국이 지원한 직업훈련소에서 기계 수리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마을의 모든 기계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남수단은 단계별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단계는 인프라 구축, 2단계는 산업 육성, 3단계는 자립 경제 구축이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단계에서 현지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지 주민들은 한국을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다며 철수할 때도 한국은 남아 있었어요.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병원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도로를 통해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한국이 지원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제 임기가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퇴임 연설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처음 부임했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퇴임식 당일,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장에는 각국 대표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도와준 나라로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세운 나라입니다. 그 순간 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모두가 떠난 그 땅에 끝까지 남은 유일한 나라. 그들의 손에는 총이 아닌 펌프가 전투복 대신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수단 어딘가에서는 한국이 수리해준 펌프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지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을 거예요. 저마리사는 그 후 유럽으로 돌아왔지만 남수단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세상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무력이나 경제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처럼 진심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진 나라야말로 진짜 강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선전이나 과시 없이 그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끝까지 남아있는 나라, 이익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나라. 그게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이었습니다. 언젠가 남수단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남수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함께 꿈을 키워준 친구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을 겁니다. 그 깃발 아래에서 누군가의 꿈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남수단에서 목격한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짜 기적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해냈다니 너무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리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